안녕하세요. 오늘은 몫으로 평생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 민재는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자랐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큰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용서와 가족의 힘으로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일어서게 됩니다. 작은 목공소에서 시작된 이들의 새로운 여정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희망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양길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을 넘긴 나이에 몫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 목공소는 제 삶의 일부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다루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넘어 제 열정과 정성, 그리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있지요. 처음 이 목공소를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자금도 부족했고 기술도 지금처럼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밤늦게까지 톱질과 대패질을 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된 순간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목공소는 단순한 작업 공간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곳은 제 땀과 눈물, 그리고 온 마음을 담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거의 벌이가 되지 않아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웃들에게 제 작품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작은 주문들이 들어오면서 목공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식탁이나 의자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가족, 특히 제 아들 최민재는 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총명했으며 무엇보다도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목공소를 민재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쌓아 올린 이 터전을 민재가 이어받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 나가길 바랐습니다. 민재는 제가 이룰 수 없었던 꿈의 연장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목공소에서 자주 놀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나무 조각을 가지고 뭔가를 조립하며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멋진 목수 될래요 라고 말하던 그 순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게 민재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저의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민재가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목공소 일을 더 우선시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미 민재는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민재에게 품었던 기대와 믿음,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모든 희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지금은 가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길이 아이에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가 이 목공소를 위해 바친 시간과 노력만큼이나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노력하고 희생하더라도 자식의 삶은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민재는 저의 꿈이자 희망이었지만 그 아이도 결국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단순한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버지였습니다. 제 산과 희망은 목공소와 민재, 이 두 가지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아픔과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또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성적이 우수해서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고 친구들에게도 신뢰받는 아이였어요. 그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의 바르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제가 보기엔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조금은 어른스러워 보였죠. 어릴 때 민재는 자주 저를 따라 목공소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목공소는 그 아이에게 마치 거대한 놀이터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톱질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남은 나무 조각들을 모아 이것저것 만들며 놀곤 했죠. 가끔은 아주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들고 와서 아빠, 이걸로 멋진 의자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놀다 지치면 작업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저를 가만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재를 보며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가 나중에 이 목공소를 물려받으면 참 잘하겠구나.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민재가 이어서 더 멋지게 만들어주겠지. 민재는 어린 시절부터 제게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아이였습니다. 민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내가 이 목공소를 정말 크게 키워서 아빠랑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의 작은 손이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저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재는 점점 더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재를 지원하기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민재가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민재를 축하해 주었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한 가지 걱정이 따라왔습니다. 학비와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저는 결국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내려오던 작은 땅을 팔기로 한 것이죠. 그 땅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미래를 위해선 이 정도의 희생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민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니까요. 땅을 팔고 받은 돈은 민재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재가 처음 서울로 떠날 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너를 믿고 너에게 거는 기대야. 최선을 다해서 너의 꿈을 이루어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분명히 잘 해낼 것이라고 믿었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떠난 후 목공소는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엔 늘 민재가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웃던 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민재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민재를 위해 투자한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해 다시 목공소로 돌아와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매일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가구를 만들면서도 마음속엔 언제나 민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제가 민재에게 품었던 기대와 믿음이 정말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는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로서의 선택이 항상 옳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바쳤습니다. 민재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기쁜 날 중 하나였어요. 민재가 졸업식 무대 위에서 당당히 학위를 받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이 한순간에 떠오르더군요. 졸업식장에서 민재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목공소를 더 큰 회사로 만들어 볼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민재가 정말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아들이라는 이유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진 의지와 가능성을 보며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재와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민재는 목공소를 기반으로 더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포부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도 도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제품을 알리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공소를 민재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목공소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공간이었지만 이젠 민재의 젊은 열정과 새로운 시선으로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 방식은 다소 보수적이었고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민재가 목공소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듣고 나니 제 스스로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얼마 후 저는 민재에게 목공소 운영의 모든 권한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과연 민재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혹시 무리한 계획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고민도 했죠. 하지만 저는 민재에게 믿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민재가 스스로 결정하며 배우는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운영에서 손을 뗀 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목공소의 작은 일들을 돕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민재가 기획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목재를 골라주거나 오래된 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의 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민재가 새로운 방식으로 목공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 반, 걱정 반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재가 처음 목공소를 맡았을 때 정말 의욕이 넘쳤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직원들을 새로 고용하며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모습이 참 대단했어요. 저도 민재가 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했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기계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진심으로 목공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민재는 항상 바빴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찾아와 업무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목공 제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채널을 열 계획이라든지 더 고급스러운 가구 라인을 개발하고 싶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정말 민재가 목공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재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목공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사업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목공소에 들렀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침묵 속에서 일하고 있었고 기계들이 일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작업장의 활기찬 에너지는 사라지고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바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간단하게 아빠, 다 계획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만 답하더군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왜 기계들이 사라졌는지, 왜 직원들 사이에 이런 긴장감이 감도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뒤 제가 목공소를 다시 찾았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작업장에 많은 기계들이 사라졌고 일부 직원들조차 퇴사한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민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목공소가 이렇게 됐니?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목공소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첫 단계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재가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저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진행한 일들이 과연 잘 풀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목공소의 분위기는 점점 더 침체되어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활기차고 정이 넘치던 그 공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들도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업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공기와 사라져버린 익숙함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민재는 제가 다시 목공소에 관여하지 않길 바랐는지 모든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감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제 일상에 그리웠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작업장에 혼자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조용한 작업장을 거니며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씩 쌓아올린 이 공간, 이곳에서 만들어낸 모든 작품들, 그리고 이곳을 통해 지켜온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워져서 목공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오래된 친구 김 씨를 마주쳤습니다. 김 씨는 한때 제 목공소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어 길가에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김 씨는 저를 바라보며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길아, 너 민재가 목공소를 팔았다는 거 알고 있어?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죠. 뭐라고? 무슨 소리야? 목공소를 판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김 씨의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김 씨는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서울의 큰 투자회사에서 내 목공소를 인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민재가 목공소를 판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니, 팔았다고 해도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민재가 정말 목공소를 팔았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 씨가 그냥 헛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목공소와 관련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재산권 증서, 그동안 민재가 처리했던 문서들까지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목공소를 이미 팔아버린 상태였고 계약은 몇 달 전에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이렇게나 믿었던 민재가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인가? 더 충격적인 건 목공소를 판 이유였습니다. 민재는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들을 보니 민재는 목공소를 팔아 생긴 자금을 서울에 있는 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민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목공소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노력의 산물이었고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민재가 그걸 잘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침착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혼자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길 씨, 지금 화내고 실망할 시간도 없어요. 먼저 민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조금은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민재에게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떻게 이 중요한 결정을 부모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민재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가족의 뿌리를 흔드는 선택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목공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작업대와 조용한 공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저의 시간, 노력과 희생이 단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민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민재는 잠시 망설이던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서도 무언가 무거운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민재가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야, 왜 그랬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목공소를 팔아버린 거냐? 제 목소리는 떨렸고 화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목공소는 제 모든 것이었고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민재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목공소는 너무 작고 미래가 없어요. 제가 한 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마치 주먹처럼 가슴을 강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공소가 미래가 없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니?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말이 제게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민재는 이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는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목공소가 작다고? 민재야, 너는 그 목공소가 뭔지 알아? 그게 아빠한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 목공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그곳은 아빠가 가족을 위해 바친 모든 시간과 노력이 담긴 곳이야. 너도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으면서 왜 이런 결정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내렸니? 민재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준비된 말을 하듯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목공소 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큰 기회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의 말 속에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단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목공소가 단순히 작은 사업체에 불과하다니 제가 평생을 바쳐온 모든 가치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가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했다면 나에게 먼저 상의했어야 하지 않니? 아빠한테는 이 목공소가 단순한 일이 아니야. 너도 그걸 알면서 왜 이런 결정을 나한테 숨겼니?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예요. 아빠는 지금 저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민재가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목공소를 판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가치와 철학이 전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공소는 단순히 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자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민재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무 조각을 만지며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목공소를 운영할래요? 라고 말하던 그 순수한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말과 태도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민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지원했던 시간이 갑자기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분명히 많은 고민과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낀 배신감과 실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목공소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노력을 상징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민재는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민재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목공소, 그리고 그곳에 담긴 제 모든 노력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재의 차가운 말투와 냉정한 태도는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목공소에 홀로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텅 빈 작업대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나무 조각 하나도 놓여 있지 않았고 기계들이 있던 자리도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민재를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걸까?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나무 조각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민재는 순수했고 목공소를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 지은도 무거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와 민재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진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은은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곤 했지만 비난하거나 민재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건넜습니다. 여보, 지금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민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명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잠시 제 옆에 앉아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민재를 포기하면 그 아이는 절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할 거야. 당신은 그 아이의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줘야 민재도 무언가를 배우지 않겠어.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저는 목공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민재가 떠난 목공소는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지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남아있는 몇 가지 일들을 손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못했어요. 제가 했던 일이 전부 실패로 돌아갔어요. 지금 너무 큰 빚을 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민재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니?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민재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내내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창가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민재가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눈물이 맺힌 채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욕심만 앞서고 위험을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걸 망쳤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는 건 처음 있으니까요. 그동안 민재는 항상 강한 척, 자신만만한 태도로 저를 대했었는데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건 한없이 작아진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의 실수는 분명히 큰일이야. 하지만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네가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제 말에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후회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재를 진정시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제안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다시 배우고 싶어요. 목공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재와 저는 정말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같았습니다. 목공소를 잃고 나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서로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민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가구 제작 공장에서 일을 배우겠다고 스스로 결정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민재는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나무를 다듬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피곤한 얼굴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민재가 매일 저녁 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오늘 공장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이 나무는 이렇게 다루는 게 더 좋대요. 민재가 피곤한 와중에도 배운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때문입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까운 동네에 작은 목공소를 새로 열고 직접 손으로 만드는 작은 가구와 소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자나 책상, 그리고 소박한 장식품들을 만드는 일로 시작했죠.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주문을 맡기는 일이 늘어날 때마다 저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공소는 예전의 큰 작업장과는 달랐습니다. 규모도 작고 기계도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가 공장에서 배운 것을 가끔 들고 와서 저와 함께 공유할 때마다 저는 그 작은 공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큰 꿈과 욕심만 이야기하던 아이가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집에 들어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예전에는 왜 제가 목공소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지금은 조금씩 아빠가 왜 그렇게 목공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민재가 드디어 제가 느꼈던 무게와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네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주말이면 민재는 공장에서 배운 기술을 가져와 작은 목공소에서 저와 함께 연습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목재 다듬기 기법이나 공장에서 본 설계 아이디어 등을 이야기하며 저와 함께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갔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제가 공장에서 처음으로 혼자 만든 거예요. 아빠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아빠가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거칠지만 정성이 담긴 나무결과 단단한 구조가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네가 이걸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상자를 소중히 작업실 한쪽에 두었습니다. 민재의 정성과 변화가 담긴 그 작은 상자는 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부자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는 점점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공장에서 일도 성실히 해내고 목공소에도 자주 들러 도와주는 모습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민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가 이제는 겸손과 감사함을 배웠다는 점에서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목공소에서 나오는 수입은 많지 않았고 민재도 공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변했고 저도 그 변화를 통해 다시 아들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작은 목공소에서 하루하루 나무를 다루며 민재와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려봅니다. 실패와 후회로 시작된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민재와 제가 함께 만들어갈 목공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열었을 뿐입니다. 겨울이 막바지에 다다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불러 함께 외곽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묻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표정이 어딘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린 후 도착한 곳은 한적한 외곽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민재는 저를 그 땅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곳이었죠. 민재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큰 건 아니어도 아빠랑 저랑 둘이 일할 수 있는 작은 목공소를 짓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채워졌습니다. 기쁨, 감동, 그리고 약간의 의문까지. 저는 그 아이가 다시 목공소 이야기를 꺼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저는 민재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이번엔 정말로 아빠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면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목공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재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실패와 좌절이 그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 민재야. 다시 시작해보자. 크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정리하고 작은 목공소를 세울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느리고 더디게 느껴졌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정말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대단한 목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작은 설계도를 그리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곤 했고 때로는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 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목공소가 점차 모습을 갖추기 시작할 무렵 저는 민재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과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민재가 어릴 적 목공소에서 나무 조각을 가지고 놀던 모습,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아빠, 제가 목공소를 이어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재야, 이 목공소가 다 완성되면 가장 먼저 뭘 만들고 싶니? 어느 날 저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의자를 만들고 싶어요. 아빠가 앉아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의자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네가 만든 의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저한테 다시 배우게 해주세요.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저는 민재가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작은 목공소는 어느새 완성되었습니다. 예전의 큰 목공소처럼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는 민재와 제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목공소의 문을 열고 첫 고객이 들어왔을 때 저는 민재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도 제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크고 화려한 성공을 꿈꾸는 길에서 벗어났지만 서로의 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아프고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서로를 붙잡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민재와 함께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며 다시는 깨지지 않을 믿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민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작은 목공소에서 민재와 함께 나무를 자릅니다. 가족의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